규모 7.5짜리 지진이 본진이 아니라 전진이라면 지금 이 순간 우리 옆 나라에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일본 기상청이 이 경보를 띄운 게 올해 일입니다. 이미 규모 7.5와 7.6이 왔어요. 대부분의 나라 기준으로는 그 자체가 대지진입니다. 건물 무너지고 도로 갈라지고 사람 죽는 수준의 지진이에요. 근데 일본 정부는 이걸 보고 이건 아직 준비 운동이다라고 공식 선언을 합니다. 후발 지진 경계령 이런 이름의 경보를 내렸어요. 일본 역사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발령되는 경보입니다. 7점대가 2번이나 왔는데 이게 본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전진일 수 있다고. 그러면 뒤에 뭐가 온다는 얘기냐?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려면 숫자가 아니라 메커니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보면 이 경보가 왜 이렇게 무거운 것인지가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만 짚고 갑니다. 고질라가 처음 바닷속에서 소리만 들릴 때 한국 사람들은 그게 고래소리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왜 고질라 같은 괴물 영화를 그렇게 많이 만들었냐? 오늘 그 답의 일부가 나옵니다. 재난이라는 공포가 문화 속으로 스며든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진짜 경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보에 담긴 내용이 우리 언론이 10초 안에 전달한 것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오늘 그걸 들여다보겠습니다. 뉴스에서는 또 일본 지진이라고 10초짜리로 넘깁니다. 이 구조를 제대로 짚어준 보도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숫자가 아닌 메커니즘 얘기를 합니다. 표면에 있는 숫자부터 그 숫자를 만들어낸 물리학이 예고하는 결과, 그리고 한국은 뭘 생각해야 하는가, 이 순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만 보면 또 일본 지진이네, 불쌍하다 해서 끝나지만 메커니즘을 보면 이게 왜 지금이고 이게 멈추지 않는 이유가 뭔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규모라는 숫자가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진 규모가 1 올라갈 때 에너지가 얼마나 커지는지 아십니까? 2배, 3배 아닙니다. 33배입니다. 정확히는 약 33배씩 지수적으로 뜁니다. 이게 선형이 아니에요. 지수 함수입니다. 규모 5에서 6이 되면 33배, 5에서 7이 되면 33, 곱하기 33, 약 1, 100배, 5에서 8이면 36,000배가 됩니다. 숫자 하나 차이가 에너지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뉴스에서 규모 7.5, 규모 7.6이라고 하면 7.5나 7.6이나 비슷하게 들립니다. 근데 0.1 차이의 에너지는 1.4배 차이가 납니다. 2016년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났을 때 기억하시죠? 건물 균열, 도로 파손, 토양 액상화 현상까지 나왔습니다. 경주 시내에서 기와장이 떨어지고 포항에서 상가 건물 외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충격이 당시 꽤 컸잖아요. 이 나라에서 이 정도 지진도 이런 피해가 나는구나 했던 기억. 근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규모 9였습니다. 경주 5.8을 6으로 놓고 계산하면 6,789, 세 단계가 올라가니까 에너지 차이가 약 33,000배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경주 지진의 33,000배. 그 지진에서 사망 실종자가 2만여 명이 나왔고, 후쿠시마 원전은 냉각 시스템이 파괴되면서 지금도 거주 불가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원전 설계자들이 계산하지 않았던 규모의 파도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9점대 지진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9점대를 가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수만 명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작은 지진이 많이 나면 에너지가 해소돼서 오히려 안전한 거 아니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닙니다. 소규모 지진 100개가 나봤자 대지진 하나가 낼 에너지의 극히 일부도 못 씁니다. 지수함수가 그렇게 작동하거든요. 소진동들이 쌓여서 대진동이 예방된다는 건 직관적으로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에너지 게임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규모 5 이하는 아예 지진으로 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 나라가 7.5를 보고 경보를 울렸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10초짜리 뉴스에서 설명해 준 적 있습니까? 뉴스가 안 다루는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설명하려면 10초로는 부족하니까요. 아니면 시청자들이 너무 불안해할까 봐요. 그게 어떤 이유든 간에 그 공백을 채우는 게 오늘 이 자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규모 숫자만 보면 진짜 그림이 안 보입니다.
왜 하필 이 지역인가? 왜 하필 지금인가? 이 질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일본 주변에는 지구상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지질 구조가 있습니다. 지각판이 교차하는 곳이 무려 4군데입니다. 일본 동북쪽 혼슈와 홋카이도를 감싸는 북미판, 일본 서남쪽 혼슈와 큐슈 시코쿠를 포함하는 아무르판, 일본 동쪽에서 아래로 밀고 들어오는 태평양판, 일본 남쪽 큐슈 아래로 들어오는 필리핀의 판이 4개의 판이 일본이라는 나라 주변에서 전부 교차합니다. 지구에서 이 정도로 복잡하게 판이 겹치는 나라는 없어요. 화약고라는 게 비유가 아닙니다. 이 섭입대들이 다 잠재적 지진 발생 구역입니다. 어디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구조예요. 서빕이 뭐냐면 한 판이 다른 판 아래로 밀고 들어가는 현상이에요. 태평양판이 일본 아래로 계속 밀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8세미씩 멈추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게 수천만 년, 수억 년 동안 계속되어 온 과정입니다. 그 결과로 일본이라는 섬 자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판이 계속 밀려 들어가는 한 에너지는 계속 쌓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섭입이 멈출 가능성은 없습니다. 태양계가 사라지는 날까지 이 과정은 이어집니다. 그게 지질학의 관점에서 일본이 놓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단층 고착부입니다. 두 판이 맞닿는 면이 있는데 일부 구역은 용접해 놓은 것처럼 딱 붙어 있어요. 이걸 고착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래 더 깊은 곳은 미끄러집니다. 아래는 움직이는데 위는 붙어 있으니까 활처럼 휘기 시작합니다. 아래판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끌리면서 위판이 점점 더 휘어요. 탄성 에너지가 쌓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는 순간 탁 용수철처럼 원래대로 튀어오릅니다. 그 순간 위에 있던 바닷물이 위로 튕겨 올라가면서 쓰나미가 만들어집니다. 이 메커니즘 자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동일한 원리, 동일한 구조. 차이는 고착부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게 얼마나 오래 버텨왔느냐입니다. 소리 없이 강한 게 있습니다. 밑에서 수백 년 쌓아온 것이 단 하루 만에 세상을 바꿉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착부 지금 어떤 상태냐?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홋카이도 해역, 동북 혼슈, 동쪽 태평양 쪽 해역, 이 지역의 고착부가 마지막으로 깨진 게 1611년입니다. 약 400년 전입니다. 그때 규모 9점대 지진이 발생했고 쓰나미 파고가 약 20이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 높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 고착부는 한 번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 흥미로운 방식으로 밝혀졌습니다. 홋카이도 내륙에 담수호가 하나 있는데 평소에는 민물이고 민물 생물만 삽니다. 근데 쓰나미가 오면은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 들어오면서 바다 모래와 진흙을 이 호수 바닥에 쌓아놓고 갑니다. 담수 퇴적물 사이에 바다 퇴적물이 층층이 끼어 있는 거죠. 여기에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탄소 연대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 방식으로 과거 수천 년 동안 있었던 쓰나미를 연도별로 규모별로 전부 복원해낸 겁니다. 역사 기록에 없는 쓰나미도 땅속에서 증거가 나왔어요. 땅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록이 1611년이라는 게 이 방식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도쿄대, 홋카이도대, 그리고 일본 해양과학기술원,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같은 기관입니다. 이 세 곳이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이 명확합니다. 태평양판이 매년 8cm씩 움직이는 게 400년 동안 계속됐고 그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로 축적된 양이 이미 1611년 대지진을 일으킬 때와 같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한번 미끌리는 양이 약 30 될 거다 이렇게 계산됐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 단층이 미끌린 양이 약 25였는데 지금 홋카이도 쪽이 그것보다 더 많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마이니치 신문을 통해 공개 인터뷰로 나왔어요. 또 하나의 선례가 있습니다. 1963년 이투루프 섬입니다. 거기서 규모 7의 지진이 났고 18시간 후에 규모 8.5 지진이 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3일 전에 규모 7.3이 먼저 왔었습니다.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에 이 선례들이 명시적으로 적혀 있어요. 칠 때가 오면 메가 지진, 즉 규모 8 이상의 거대 지진이 따라올 수 있다. 이게 이번 후발 지진 경계령의
과학적 근거가 된 겁니다. 표본이 2개밖에 없다고 통계적으로는 의미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는 이런 스탠스를 취합니다. 2개라도 있으면 대비한다. 그게 2011년 이후의 기조입니다. 국가재난안전처 브리핑에서 이런 수치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없다면 왜 없는 건지는 나중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일본 동쪽과 홋카이도 쪽은 400년에 한 번 구점대가 오는 주기인데 지금 에너지가 다 찼다. 일본 남쪽 난카이 해곡은 200년 주기로 구점대가 오는데 일본 정부가 30년 내 발생 확률을 올해 90%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서는 쓰나미 사망자를 29만 명까지 보고 있다. 난카이 해곡 지진은 동쪽 지진과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난카이 해곡에서 지진이 나면 그 진동이 도카이 지역 나고야, 시즈오카, 하마마스를 직접 흔든다는 겁니다. 일본 제조업의 핵심 지역입니다. 도요타 본사, 자동차 공장, 반도체 부품 공장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에요. 지진이 나면 일본 경제 자체가 멈추는 구조입니다. 한국 공급망과도 직접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이거 결국 일본은 지진 많고 위험한 나라라는 거잖아요. 뭐 이미 아는 얘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끝내면 오늘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규모가 문제가 아닙니다. 도달 시간이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진앙이 해안에서 꽤 떨어진 해역이었어요. 그래서 쓰나미가 만들어지고 해안에 도달하는데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그나마 그 시간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언덕으로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대피한 사람들과 대피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15, 20분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짧은 시간입니다. 난카이 해곡은 다릅니다. 해구가 일본 남쪽 해안에서 훨씬 가깝습니다. 거기서 지진이 나면 쓰나미가 시코쿠 남부 해안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분입니다. 5분. 차 타고 나갈 시간도 없습니다. 지하철 타고 역 2개 갈 시간이에요. 자고 있다가 깨서 신발 신고 문 열고 나가면 이미 늦습니다. 이게 왜 난카 이 해곡 쪽이 더 위험한 시나리오인지의 이유입니다. 규모가 아니라 시간이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무리 잘 대비해도 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있고 없는 거리가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시나리오별 사망자 추산을 전부 공개해두고 있습니다. 일본 해구, 그러니까 동북 쪽에서 지진이 날 경우 쓰나미 사망자 약 19만 명, 홋카이도 쪽 쿠릴 해구에서 날 경우 약 10만 명, 그리고 최악 시나리오 겨울 심야에 폭설이 쌓이고 도로가 막히고 사람들이 잠에서 깨는데 시간이 걸리는 조건이 전부 겹쳤을 때 42만 명 이상,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5분 안에 파도가 옵니다. 2층 건물 지붕까지 오는 물이. 그게 공식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 홈페이지를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에서 재난방제 섹션을 클릭하면 지도가 뜹니다. 빨간색으로 칠해진 구역이 쓰나미가 오면 잠기는 지역입니다. 그 지도에 본인이 사는 동네가 있는지 일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수 위험지도 찾아보듯 일본 사람들은 쓰나미 침수 예상 지도를 보고 집을 삽니다. 42만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들여다보면 더 중요한 게 보입니다. 일본 내각부는 2011년 이후 방침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 전까지는 학계에서 9점대가 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도 아직 통설이 아니다라며 중간 수준의 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구의 현실이 됐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봐버렸어요. 후쿠시마 원전 냉각 방벽도 그때까지는 계산하지 않았던 규모의 파도 앞에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설계 당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던 방벽이 실제로 온 파도 앞에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공식 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 그리고 아무리 확률이 낮더라도 최악을 상정해서 대비한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숫자를 줄여서 발표한 다음 나중에 감당 못하게 되는 것보다 최악의 숫자를 먼저 내놓고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거짓 평화보다 무서운 진실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42만 명이라는 숫자의 배경입니다. 가장 불리한 조건, 겨울 심야, 폭설, 도로 막힘,
피난 출발 지연을 전부 겹친 추산치입니다. 이게 공식 내각부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 회의 내용, 참석자 발언이 전부 공개됩니다. 회의 일자도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도요, 그 자리에서 말 함부로 못하게 됩니다. 소신껏 정확하게 말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자체가 대비의 일부입니다. 전문가들이 눈치 보지 않고 최악의 수치를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게 첫 번째 대비예요. 수치가 정확해야 대비가 정확해집니다. 축소된 수치로 설계한 방벽은 축소된 위기만 막을 수 있습니다. 2011년이 그 증거였습니다. 막을 수 없다면 숨기지 않는 것이 유일한 책임입니다. 이 한 문장이 일본 내각부 재난방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결정입니다. 어떤 정부도 우리 영토 안에서 42만 명이 죽을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개하면 공포가 확산된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관광객이 줄어든다는 압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걸 했습니다. 2011년 이후로는 숨기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걸 몸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거짓 평화가 실제 대비를 막는다는 걸 이미 경험했으니까요. 비 올 때 지붕 고치는 것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비가 와야 고쳐야 한다는 걸 아는 나라와 비가 오기 전에 이미 고치는 나라는 재난이 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대피타워 정비, 2차 대피소 보급품, 겨울철 동사자까지 계산해서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이걸 다 했을 때 42만 명, 추산이 3만 명대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내각부는 보고 있습니다. 14배 차이입니다. 대비가 결과를 14배 바꿉니다. 그 14배를 만드는 게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일본 지진 뉴스를 보면서 뭔가 더 있을 것 같다고 느끼셨다면 그 감각이 정확했던 겁니다. 단순한 지진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과 물리학이 쌓아온 구조가 그 뒤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정면으로 마주한 나라가 뭘 하고 있는지도요. 사실 일본 재난 거버넌스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숫자보다 이 자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분리한다. 지진을 막는 건 할 수 없다. 쓰나미가 오는 것도 막을 수 없다. 근데 사람이 죽는 수는 줄일 수 있다. 그 줄이는 일에 집중한다. 이게 그 나라가 2011년 이후 선택한 방향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규모 7.5가 전진이라면 우리는 뭘 대비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처음 들었을 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게 오늘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된 겁니다. 홋카이도나 동북 혼슈 해역에서 대지진이 나면 그 쓰나미가 동해를 건너 우리 동해안으로 옵니다. 울릉도까지 약 1시간에서 2시간 동해안 해안선까지는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2011년식으로 15, 20분보다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즈마. 근데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준비가 돼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일본 쓰나미와 우리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동해는 사방이 막힌 바다입니다. 파도가 한 번 들어오면 반사되고 증폭됩니다. 2011년 때도 동해안 일부 지역에 소규모 쓰나미가 관측됐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에서 파고 0.5만 파께 쓰나미가 확인됐고 선박 피해가 있었습니다. 큰 게 아니었으니까 뉴스에 크게 안 나왔을 뿐이에요. 만약 진원지가 더 가깝고 규모가 더 컸다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동해안 해수욕장, 항구마을, 저지대 주거지 쓰나미 경보가 울렸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표지판이 있습니까? 대피타워가 있습니까? 심야에 경보가 울리면 주민들이 몇 분 안에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지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지상파에서 한 번이라도 다룬 기억이 있으세요? 없다면 오늘 이 자리가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400년 에너지가 다 찼다는 건 어제도 맞는 말이었고 내일도 맞는 말입니다. 1611년 그리고 2011년 이 두 점을 잇는 선 위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태평양파는 오늘도 8세미를 밀었습니다. 내일도 밀 겁니다. 그리고 단층 고착부는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가장 불편한 결론입니다. 지질학은 날짜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찼다는 것, 방아쇠가 걸려 있다는 것만 말해줍니다. 그 방아쇠가 언제 당겨지는지는 내년일 수도 있고 5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겨지지 않는 가능성은 물리학적으로 없습니다. 일어날 일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일어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이 채널이 이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